전 세계 외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그림자일 뿐인 나라라며 한국을 업신여기던 프랑스 파리의 엘리트 외교관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겪고 인생이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프랑스의 엘리트 외교관 엘렌 듀포아 씨의 사연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렌 듀포아입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이며 올해 29살입니다. 저는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프랑스 외교부 산하 유럽, 아시아 문화교류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출장이 아닌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내면의 여행이었죠. 엘렌,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그 나라는 결국 일본의 그림자일 뿐이야. 제 아버지 장 폴 듀포아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35년간 프랑스 외교부에서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으로 특히 아시아 지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그 관심이란 것도 주로 일본과 중국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중국의 역사서와 일본 문화에 관한 책들로 가득했지만 한국에 관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었어요. 한국? 그곳은 빠르게 따라가는 데는 능숙하지만 고유의 정체성이 부족해. 너무 서둘러 서양을 모방한 나머지 자신들의 전통을 잃어버린 것 같아. 이것이 제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한국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외교관의 딸로서 여러 나라를 방문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저희 여행 목록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외교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아시아 국가와의 새로운 문화 교류 강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젊은 외교관 5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현지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는 한국과 일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 최종 파견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마르티네즈 부서장의 발표에 회의실은 즉시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베테랑 외교관들은 일본을, 젊은 외교관들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듀포아 씨,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라는 일본과 중국뿐입니다. 한국은 그저 그들을 모방할 뿐이죠. 하지만 샬롯을 비롯한 젊은 외교관들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그건 구시대적 관점이에요. 한국 문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프랑스의 젊은 세대들도 이미 한류에 열광하고 있어요. 논쟁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마침내 마르티네즈가 손을 들어 분위기를 진정시켰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국 파견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일본 지지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과의 문화 교류 강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견단을 선발하여 6개월간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며 듀포아 씨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파견에 반대했는데요. 마르티네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적임자인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공존할 때 가장 균형 잡힌 성과가 나오죠. 특히 듀포아가의 외교적 명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교류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겁니다. 회의 후 저는 마르티네즈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습니다. 부서장님, 저는 한국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일본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듀포아 씨, 외교관으로서 때로는 자신의 편안함을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객관적 시각이 이 프로젝트에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이라고? 말도 안 돼. 일본은 아시아의 프랑스라고 할 수 있어. 세련된 문화, 깊은 역사. 한국은 그저 빠르게 따라가는 나라일 뿐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하지만 투표로 결정됐고 제가 책임자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한국에 가더라도 객관적인 외교관의 시각을 잃지 마라. 한국인들은 감정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니 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말고. 출발 하루 전날 저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기에 무엇을 가져갈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죠. 엘렌, 잠시 시간 있니? 어머니 소피가 제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하고 우아한 분이셨죠.
아버지의 대담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와는 달리 어머니의 말씀은 항상 부드럽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자였어요. 한국에 가기 전에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어머니는 상자를 열어 오래된 엽서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색이 바랜 그 엽서는 서울의 옛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뒷면에는 한글과 프랑스어로 쓰인 주소가 있었습니다. 해화동 12-1.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피에게. 당신이 떠난 후에도 이곳의 매화는 여전히 피어납니다. 언젠가 당신의 아이가 이 길을 걷는다면 그때는 모든 진실을 알려주세요. 형수. 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향수와 비밀 그리고 아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엄마가 한국에 계셨던 적이 있나요?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나이였을 때 학생으로 한국에 6개월간 머물렀단다. 그때 만난 사람들과 경험한 일들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반드시 그 집에 가야 해. 그게 너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거야. 어머니는 그 이상 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엽서를 제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마라. 내 아버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비밀스러운 한국 방문, 엽서의 주인 형숙이라는 사람, 그리고 모든 진실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장까지. 갑자기 한국행은 단순한 외교 임무가 아닌 제 가족의 과거와 연결된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그 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해화동 12-1. 이 주소가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깨끗함이었어요. 공항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으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렌 듀포아 씨. 저는 AI 안내 로봇 에어스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앞에 나타난 로봇은 유창한 프랑스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봇의 화면에는 제 이름과 얼굴이 인식되어 있었고 프랑스 외교부 파견단이라는 정보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로봇의 안내에 따라 불과 30초 만에 외교 전용 입국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말한 그 후진국인가? 파리샤를 드골 공항보다 더 효율적인데. 출구에는 한국 측 담당자인 박서연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듀포아 씨 환영합니다. 저는 한불문화교류협력단의 박서연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서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르본에서 3년간 유학했어요.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죠. 프랑스는 제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에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서연 씨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특히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날짜가 정확히 기록된 과학적인 문자 체계랍니다. 창밖으로는 초현대적인 건물들과 첨단 기술의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철은 파리의 메트로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남산타워는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지한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까지.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버지가 묘사한 일본을 모방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왜 한국에 대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서연 씨와 함께하는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서울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였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예요. 방송국, IT 기업, 게임 회사들이 모여있죠. 서연 씨의 안내로 들어간 건물들은 모두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였어요. 그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 유산을 첨단 기술로 재해석한 전시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가 완벽해요. 제 말에 서연 씨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한국의 정체성은 바로 그 균형에 있다고 생각해요. 식사 후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로 가요. 우리는 곧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작은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를 맞이한 가이드는 김정호 부장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엔지니어 출신 임원이었고 30년 넘게 반도체 산업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이 분야에서 완전한 후발주자였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맨손으로 시작했죠. 제 아버지는 농사를 짓다가 공장에 취직해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그 세대의 희생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로 성장했습니다. 단 50년 만의 변화입니다. 김 부장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 중에는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가 된 서울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1953년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자 김 부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과 혁신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2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죠.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김 부장님은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삼성이 개발한 최신 메모리 칩이 장식된 기념품이었습니다. 작지만 이 안에는 수천 명의 노력과 꿈이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에 돌아가시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많이 알려주세요.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저는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을 이용해 해화동을 찾아갔습니다. 해화동은 서울의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들과 현대식 건물이 공존하는 이곳은 대학가와 가까워 젊은 에너지와 전통적인 평온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장소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해화동 12-1이라고 적힌 작은 한옥이 나타났습니다. 담벼락 너머로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보였고 문 앞에는 오래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신의 전통 자수공방.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흰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소피, 제 어머니의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저는 엘렌입니다. 소피의 딸이에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들어오렴.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니는 차를 준비하셨습니다. 벽에는 정교한 자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프랑스 국기와 한국 태극기가 함께 수놓아진 작품도 있었습니다. 나는 문영숙이라고 한다. 30년 전 내 어머니와 이 집에서 함께 지냈지. 할머니는 차를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소피는 한국학을 공부하러 온 교환학생이었어. 그때 나는 이화여대에서 전통자수를 가르치고 있었지. 소피는 내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녀의 열정에 감동받아 이 집에서 지내도록 초대했단다. 형숙 할머니는 잠시 옛 추억에 잠긴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왜 이제야 왔니? 소피가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저는 엽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된 일이로구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랍장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오셨어요. 상자 안에는 노란빛으로 변한 옛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단다. 할머니는 먼저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형숙 할머니와 제 어머니로 보이는 서양 여성, 그리고 한복을 입은 우아한 노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은 내 어머니 윤혜진이시다. 대한제국 시기 고종의 궁녀였다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분이지. 할머니는 이어서 오래된 가계도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이름들을 가리키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죠. 내 어머니는 프랑스 외교관 피에르 뒤마와 사랑에 빠졌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나의 이모 마리윤이야. 형숙 할머니는 가계도의 한 줄기를 따라 내려가셨습니다. 마리윤은 프랑스로 건너가 그곳에서 자랐고 후에 장 폴 듀포아와 결혼했단다. 제 아버지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렇단다, 엘렌.
너희 할머니 마리는 내 이모이고 우리는 혈연관계야. 너의 피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단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왜 아버지는 이 사실을 숨기셨나요? 그리고 왜 어머니도요? 형숙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장폴은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인 혼혈이라는 사실을 항상 부끄럽게 여겼단다. 마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사랑했기에 끝내 프랑스 상류층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켰지. 그리고 내 아버지에게도 그 사실을 감추도록 했어. 그게 그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할머니는 비단 주머니를 풀어 작은 옥 팔찌를 꺼내셨습니다. 이것은 윤혜진, 너희 증조 할머니께서 프랑스로 떠나는 딸에게 주신 거란다. 한국인의 혼과 정신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지. 마리는 이것을 평생 간직했고 내 어머니가 한국에 왔을 때 나에게 맡겼단다. 이제 이것은 네 것이야. 형숙 할머니는 옥 팔찌를 제 손목에 걸어주셨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것 같았어요. 너는 기억되지 못한 역사의 일부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제 정체성의 퍼즐 조각을 마침내 찾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왜 항상 한국을 폄하했는지, 그것이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방법이었다니. 형숙 할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미움을 갖지 마렴. 내 아버지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을 거야.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던 외교계에서 아시아 혈통은 그에게 짐이었을 수도 있단다. 다음 날 저는 서연 씨에게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이제 이 도시를 바라보는 제 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타국의 수도가 아니라 제 혈통의 일부를 품고 있는 장소였으니까요.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전쟁의 참상과 그 후의 놀라운 발전상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건의 세대라는 특별 전시였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이 전시의 기획자이신 강원태 교수님이세요.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신데 지금은 근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이십니다. 안내원의 말에 저는 호기심이 생겨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강 교수님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계셨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프랑스에서 온 엘렌 듀포아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듀포아, 프랑스 외교관 가문 아닌가? 반갑구만. 그분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형숙 할머니와의 만남과 제 가족의 숨겨진 역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흥미롭군. 역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지. 자네 증조 할머니의 이야기는 바로 한국 근대사의 축소판이네. 강 교수님은 천천히 전시장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 사진부터 1950년대 미군 구호품을 받기 위해 줄 선 사람들, 6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을 재건하는 마을 주민들, 7, 80년대 산업화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18살 때 전쟁이 터졌네. 학생이었던 나는 곧바로 학도병으로 전쟁터에 나갔지. 많은 친구들이 돌아오지 못했어. 전쟁이 끝난 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희망도 없었지. 교수님은 1960년대 초반 서울 변두리의 판자촌 사진을 가리키셨습니다. 이게 내가 살던 동네였네. 지금 서울의 강남 지역이지. 당시에는 농가 바뿐이었어.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한 가지 목표로 모두가 밤낮 없이 일했네. 강 교수님은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그가 우리의 출발점만 보고 현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세. 우리는 단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네. 이건 그저 따라하기만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폐허가 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 여정을 직접 경험하고 이끌어온 강 교수님의 말씀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위안부 역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담은 영상과 자료들을 보며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건 프랑스 역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에 안내를 해주던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니까요.
이후 경복궁으로 향한 저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특히 을미사병과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서양 열강들도 일본의 이런 만행을 알고 있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침묵했죠. 가이드의 말에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프랑스의 외교 역사도 어쩌면 많은 부분이 은폐되고 미화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을 나온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엘렌. 오, 엘렌. 한국은 어때? 역시 내가 말한 대로지? 아버지의 자신만만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형숙 할머니를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했구나. 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윤혜진 증조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아버지가 왜 항상 한국을 폄하했는지도요. 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후진국이라고 했던 그 나라에 내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왜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나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하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다. 내가 겪었던 차별과 편견을 네가 겪지 않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것이 한 나라 전체를 폄하할 이유가 되나요? 저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미안하다, 엘렌. 내 말이 맞아. 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의 일부를 부정해왔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에게도 거짓말을 했지. 그날의 통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버지와 저 사이의 새로운 대화의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비로소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걷던 중 저는 서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 씨, 내일부터 다시 함께 일정을 소화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연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 가족의 비밀, 아버지의 편견, 그리고 제가 발견한 제 정체성에 대해서요. 서연 씨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렌,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당신이 이런 여정을 겪고 있었다니. 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더 명확히 알게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가 보고 싶어요. 서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공식 일정은 더욱 의미 있게 변했습니다.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저는 양국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찾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과 프랑스의 외교 관계, 한국전쟁 당시 프랑스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현대의 경제문화 협력까지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 씨가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엘렌, 당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다음 주에 외국 언론인들을 위한 포럼이 있는데 그곳에서 연설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양국 간의 다리 역할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일주일 후 외국 언론인들을 위한 포럼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각국의 기자들과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고 놀랍게도 프랑스 대사관의 고위 인사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렌 듀포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인이자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과 몇 주 전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에서 잊혀진 가족의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제 증조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고 그분은 프랑스 외교관과 사랑에 빠져 그와 함께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의 딸이 제 할머니이고 제 피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한 나라, 따뜻한 나라, 철학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제 손목에 옥 팔찌를 들어 보이며 계속했습니다. 이 팔찌는 제 증조할머니께서 프랑스로 떠나는 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국의 혼을 잊지 말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울 때 비로소 진정한 외교가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 많은 기자들이 제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한 프랑스 기자의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듀포아 씨, 이번 경험이 당신의 외교관으로서의 시각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저는 외교가 단순히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부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포럼이 끝난 후 형숙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행사장 뒤편에 앉아 제 연설을 들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엘렌. 너희 증조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객석에서 또 다른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조용히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고 처음으로 아버지는 제 연설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내 연설을 듣고 싶어서 왔단다.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서 오지 못했지만 내가 대신 와서 네가 얼마나 멋진 외교관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소적인 톤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진정한 자부심과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아버지는 형숙 할머니에게도 다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셨죠. 형숙 씨,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외면했던 진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돌아온 것을 환영해요, 짱폴. 그날 저녁 우리는 형숙 할머니의 한옥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서연 씨와 특별히 초대된 강원태 교수님도 함께했습니다. 세 세대 두 문화가 한자리에 모인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우정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높이 들었고 그 순간 저는 마침내 온전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6개월의 한국 체류를 마치고 저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저는 이전의 엘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과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제 아파트의 서재는 이제 한국 관련 서적들로 채워져 있었고 벽에는 형숙 할머니께 받은 자수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한국어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도 서서히 자신의 뿌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한국어 수업에 가끔 동행하기도 했고 형숙 할머니와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샌느 강변을 따라 아버지와 산책을 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다리가 되려 해요. 그게 제 외교의 시작이니까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진정한 다리요. 제 말에 아버지는 편안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잘 생각했다, 엘렌.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너를 도우마.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샌느강의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죠.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으로의 여정은 저에게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고 숨겨진 진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고 제 내면의 반쪽을 찾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답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멀리하던 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엘렌처럼 편견을 깨고 진실과 마주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곳은 감동이 엮이는 채널 감동타래입니다. 감사합니다.